안녕하세요. 법무팀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순천지청에서 송치강력검사로 일할 때 처리한 보성어부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발생한 보성어부 연쇄살인 사건은 크게 1차 범행과 2차 범행으로 나뉩니다. 1차 범행에서 두 분이 살해를 당하셨고 2차 범행에서도 두 분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1차 범행은 2007년 8월 31일 일어났는데 A군 그리고 B녀 이분들은 광주 인근 대학의 커플이었습니다. 광주 쪽에서 보성으로 여행을 왔다가 참변을 당하셨고요. 2차 범행은 2007년 9월 25일 날 발생을 합니다. 9월 25일은 추석 당일이거든요. C녀 그리고 D녀 이 두 분은 수도권에 계시는 직장인 그리고 간호사 그런 분들이셨는데 추석 연휴를 맞아서 보성으로 여행을 오셨다가 참변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보성어부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07년 9월 27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끝난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아침 출근하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TV 뉴스를 보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뉴스에서는 보성만 연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실종이 되고 실종된 사람들은 사체로 발견이 된다. 것인데 2007년 8월 31일 대학생 남녀가 실종된 후에 며칠 후 사체로 발견이 됐고 2007년 9월 25일 추석 당일 여성 두 분이 실종이 됐는데 또 그 중에 한 분이 사체로 발견이 됐다. 그런 보도를 제가 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송치강력검사였던 저는 TV를 보면서 저 범인이 잡히면 내가 수사 지휘하고 또 수사를 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하고 청이 출근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차장검사께서 저를 찾으셔서 보성 살인사건 범인이 어제 긴급 체포돼서 아마 구속영장이 곧 신청이 될 것 같으니까 윤 검사가 지금부터 전담해서 수사지휘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보성경찰서 수사과장을 연결해서 수사상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수사과장은 피의자가 69살의 어부고 어제 2007년 9월 26일 오후 5시경에 긴급 체포가 됐고 지금까지 여러 번 피해자 신문을 받았는데 2차 범행에 대해서 대체로 자백을 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로는 피의자 어선에 있는 피해자 C녀의 신용카드 그리고 어선의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여러 머리카락이 발견이 됐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범행도 분명히 피의자 소행으로 의심이 되니까 1차 범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곧 경찰로부터 구속영장 신청 기록이 도착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피해자가 대체로 2차 범행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로 피의자 선박에서 발견된 C녀의 신용카드 그리고 피해자들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이 자백을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결정을 하고 보성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다시 1차 범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을 지휘하였습니다. 저는 그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신문 기일이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습니다. 2007년 9월 29일 10시에 잡혔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아침에 보성서 수사과장이 저에게 급히 전화를 해서 피의자가 1차 범행에 대해서도 자백을 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일은 판사님 앞에서 피의자, 수사기관 그리고 변호인 이렇게 출석을 해서 구속의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기일입니다. 2007년 당시에는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검사가 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또 피의자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변론을 하고 변호인이 변론을 하고 피의자가 할 말이 있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피의자 신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일에 출석했을 경우에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신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면 신문 내용 그리고 답변 내용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있어요. 법원이. 그러니까 판사님이 도장을 찍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작성이 됐거든요. 여기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습니다.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이 작성하는 건데 법정에서 그 내용 부인한다. 그럼 아예 법원에 제출도 못하게 됩니다. 휴조가 됩니다. 그리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 그럼 거의 휴조가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재판받을 때 동의를 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당시 2차 범행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있고 이를 보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피의자 배에서 발견된 C녀의 신용카드 그리고 피해자들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머리카락 이 증거를 보면 최소한 사건 당시에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그 배에 탑승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범행을 한번 보십시오. 1차 범행은 피의자의 막연한 그 자백 외에는 피해자들이 피의자 배에 탑승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도 없는 겁니다. 아니 한마디로 피의자의 경찰 자백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소 후에 피의자가 법정에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부인하겠다 이러면 아예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원에 제출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1차 범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일에 작성되는 법원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일에 검사가 신문을 하고 피의자가 답변을 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게 기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원이 작성한 것이니까 재판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법원 작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일에 제가 출석을 해서 2차 범행뿐만 아니고 1차 범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신문을 하고 그것이 법원 작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에 현출이 되면 그것이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즉 1차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 9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일에 참석을 해서 2차 범행뿐만 아니고 1차 범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신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피의자는 2차 범행뿐만 아니고 1차 범행에 대해서도 자백 취지로 진술을 했고 그것이 법원 작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대로 기재가 됐습니다. 이후 제가 기소를 할 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당시에 피의자는 2차 범행뿐만 아니고 1차 범행에 대해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는데 다소 구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한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에 2007년 10월 5일경 송치가 됐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검찰에 송치가 되고 나면 검찰 구속 기간은 20일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10월 24일까지 기소를 해야 됩니다. 2007년 10월 5일 날 검찰 송치가 되니까 저희 청장님이 저를 불러서 수사기관에서 자백은 재판받을 때 언제든지 분복이 가능하니까 자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송치 당시 피의 사실의 요지 그리고 송치 당시 어떠한 증거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범행 피의 사실의 요지는 2007년 8월 31일 보승만 연안으로 놀러온 대학생 커플인 A남과 B녀를 피의자의 1톤 어선으로 유인해서 보승만 연안 바다 한가운데로 데리고 간 후에 B녀를 추행하기 위해서 먼저 흉기로 A남을 타격 및 찔러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곧 반항하는 B녀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범행에 대한 송치 당시의 증거 관계를 보면 첫 번째, 피의자의 자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어선에서 발견된 흉기가 있습니다. 피의자 어선에는 사용될 수 있는 여러 흉기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싹가떼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긴 막대기 끝에 창 같은 것을 꽂아가지고 어선이 시동건 후에 이렇게 밀어서 그 출발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싹가떼로 아마 고기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선에는 큰 망치 그리고 생선 해부용 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체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에 A남하고 B녀의 사체가 보성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A남은 특징적인 것이 왼쪽 어깨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예리한 흉기로 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한 상태였고 B녀의 몸에는 상처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했습니다. 근데 국가수 부검의에 따르면 사람의 어깨뼈는 이 웬만한 흉기로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서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층에서 떨어졌을 때 어깨뼈가 부서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A남의 사인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추락사인 게 아닌가 그렇게 처음에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피의자가 A남의 어깨뼈를 부러뜨린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A남 어깨뼈 부러뜨린 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남 온몸에 난 흉기에 의한 자상 있지 않습니까? 자상에 대해서 피의자는 삿갓대로 찔렀다고 했는데 국가수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삿갓대로 날 수 있는 상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살인 사건에 있어서 살인에 직간접으로 사용된 흉기의 발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일단 A남의 어깨뼈가 골절된 거에 대해 사용된 흉기가 발견이 안 된 거죠. 그리고 A남 온몸에 난 자상 있지 않습니까? 자상에 그 사용된 흉기도 발견이 안 된 상태였다는 거죠. 이게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특이한 것은 119 통화 녹음 파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범행 당시에 아마 B녀가 119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한 내용이 119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A남이 살해되고 있는 상황 또는 A남이 살해된 직후에 B녀가 119에 전화해서 녹음 기록이 119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119 녹음 파일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희미한 목소리 그리고 어선의 엔진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B녀는 그 범인 몰래 119에 구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범인이 인근에 있으니까 차마 119에 말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이 녹음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19 그 녹음 파일에 있는 범인의 대화 내용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B녀가 119에 전화하는 것이 그 범인한테 발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전화가 끊겨버리거든요. 참고로 사람의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문용어로 성문이라고 하는데 이 성문은 지문과 같아서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배의 엔진 소리 있지 않습니까? 엔진 소리도 배마다 다 틀리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수와 대금의 119 녹음 파일 그리고 피의자의 목소리 파일 피의자 어선의 그 엔진 소리 이걸 녹음해서 보내면서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국가수하고 대금 공히 식별 불가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즉 119 녹음 파일에 있는 범인의 목소리가 피의자의 목소리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119 녹음 파일에 있는 어선의 엔진 소리와 피의자 어선의 엔진 소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CCTV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사건 당일 A남과 B녀가 이 사건이 발생한 부두 쪽으로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옷이 있었습니다. 특히 A군의 옷에는 파란색 물감 같은 게 묻어 있었거든요. 근데 피의자의 어선의 그 색도 파란색이었습니다. 근데 위 증거들을 잘 살펴보면 1차 범행에 관해서 피의자의 경찰에서의 자백 외에 피의자가 1차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그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기소 후에 범행을 부인을 하면 무죄가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2차 범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범행 피의 사실의 요지는 2007년 9월 25일 추석 당일날 보성만으로 놀러온 피해자 C녀, D녀 20대 중반 여성분들이셨습니다. 를 피의자의 의선으로 유인 탑승시켜서 보성만 바다 한가운데로 데리고 간 후에 추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반항하자 피해자들을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 라는 것이 2차 범행의 피의 사실의 요지였습니다. 2차 범행의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들의 사체가 있습니다. 피해자 C녀의 온몸에는 자상이 있었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 D녀의 몸에는 거의 상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 C녀의 온몸에 난 자상과 관련해서 피의자는 역시 싹갓대로 찔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국가수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피해자 C녀의 몸에 난 자상은 삿갓대로 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C녀의 몸에 난 자상을 내는데 다른 흉기가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범행에 관한 두 번째 증거는 C녀의 신용카드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될 당시에 피의자의 어선에서 C녀의 신용카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피의자의 어선에서 발견된 C녀의 신용카드는 살해의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C녀가 피의자의 어선에 탑승했다라는 증거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범행과 관련한 세 번째 증거는 D녀의 머리카락입니다. 피의자 긴급 체포 당시에 피의자의 어선에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는데 감정 결과 D녀의 머리카락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는 살해의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D녀가 피의자의 어선에 탑승했다는 증거는 될 수가 있었습니다. 2차 범행에 관한 이러한 세 가지 증거를 요약을 하면 피의자 어선에서 발견된 피해자 C녀의 신용카드와 D녀의 머리카락은 살해의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 C녀와 D녀가 피의자의 어선에 탑승했다라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피의자의 자백을 어떻게 공판까지 유지시키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보성의부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송치 당시의 증거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회부터는 검찰 수사 진행상 그리고 기소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